사랑이 한씩 다 올라갔네, 그죠? 어, 한민이, 중일이, 서현이, 중이, 이하, 중이, 혜율이, 중이, 중아, 중삼, 중원이, 중삼, 서준이, 중삼. 자, 어, 노인가 보다. 이 초등학생들이 지난번에 했던 건데, 이게 되게 내용이 의미가 있어서 꼭 한번 해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노인가 보다. 한민이 다 읽었어? 다 읽진 못했고 168초까지 읽었어요. 너 몇 페이지짜리인데, 그게? 어, 247이요. 음, 서현이 다 읽었어? 아니요. 몇 페이지 읽었어? 150페이지요. 시야 다 읽었어? 시야, 이시야, 이시야 다 읽었냐고. 네, 음, 몇 페이지짜리야? 174페이지요. 음, 혜운이 다 읽었어? 아직 책을 못 샀어요. 네, 빨리 구입하시고. 네. 주아 다 읽었어? 네, 몇 페이지짜리야? 193쪽까지 있어요. 음, 주원이 다 읽었어? 저 책을 아직 못 가져왔어요. 서준이 다 읽었어? 저 책을 못 샀어요. 너 50페이지 매일 읽는 거, 너 뭔 책 읽고 있냐, 그럼? 서준이? 네? 응? 내일 숙제 검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자, 그러면 한민이 문장 쓰기 했나? 한민이, 네, 몇 문장? 10문장. 열 문장. 서현이 문장 쓰기, 문단 쓰기 했어? 네, 몇 문장? 20문장이요. 야, 문장 쓰기, 문단 쓰기 했어? 아니요, 혜윤이 뭐 아직 못 읽었고. 주아 문장 쓰기, 문단 쓰기. 저 33문장이요. 어, 문장 쓴 거 보내주시고 주원이 아직 못 썼다고 소주 못 썼다 그랬고 한자. 하민이 한자 다 외웠어? 네, 응. 외운 사람 써서 보내시고 서현이 다 외웠어? 다 외웠어요. 써서 보내주시고 희야 다 외웠어? 네, 써서 보내시고 혜윤이 다 외웠어? 네, 응. 써서 보내고 주아 다 외웠어? 네, 써서 보내고 주원이 다 외웠어? 네, 써서 보내고 소진이 다 외웠어? 아니, 저 못 읽었어요. 아니, 공창 쓰는 소리 하고. 한자 다 외웠냐고. 아니, 못 외웠어요. 소진이 왜 이래? 너 지금 아무것도 못했네. 자, 다 외운 사람 써서 보내시고, 자, 일반 상식 들어가겠습니다. 자, 화면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은 무엇입니까? 그린란드. 그린란드. 정답. 서현이,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니까. 시야,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우주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아폴로 11호요. 물론 11호. 혜윤이 UN의 공용어 여섯 가지 언어가 무엇인가요? 영어, 불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영어 하나 불어. 빠졌잖아. 음, 하나 빠졌어요? 응. 잠시만. 해봐. 뭐라고? 어, 네? 얘기해봐. 어디라고? 영어, 불어, 불어, 중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러시아어, 아랍? 아랍어. 예, 이렇게 여섯 어, 가지. 아까 아랍어를 얘기 안 했어. 그 다음에 주황, 빛의 삼원색이 무엇인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요. 예, 빨초파. 예. 주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인가요? 4년, 그러면 서준이 경제학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학자는 누구입니까? 애덤 스미스요. 이점 스미스. 하민이 유럽 연합 EU 본부가 위치한 도시는 어디입니까? 벨기에 브뤼셀. 예, 벨기에 브뤼셀. 서현이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은 총 몇 개인가요? 8개? 8개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아니요. 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수금지와 목도, 천왕성, 천해. 예, 그죠? 명왕성은 이제 빠졌죠. 명왕성은 이제 없는 걸로 확인돼요. 자, 그 다음에 시야, 바흐, 핸델, 비발디가 활동했던 음악의 시대는 무슨 시대인가요? 바로크 시대요. 그 시대. 그 다음에 태윤이 한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는 누구이며 어떤 분야에서 받았나요? 김대중, 음, 어느 분야? 평화상, 좋아. 도산 안창호라는 이름에서 도산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태어난 곳? 편한 거? 이건 호고, 도산은 섬 위의 산이란 뜻입니다. 이거 호고, 섬 위의 삶. 그 다음에 혜윤이, 주원이 대기의 78%를 차지하는 기체는 무엇인가요? 질소, 그랬어. 서준이, 소설 죄와 벌의 작가는 누구인가요? 그, 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하민이 미국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1776년. 서현이 전 세계에 사용되는 주요 해상 운송 경로 중 하나로 이집트 위치 운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스웨즈나? 네, 수에즈나 자, 대한민국 국보 1호는 무엇인가요? 숭례문이요. 혜윤이 삼국지 연의에서 유비, 관유, 장부이가 의형제를 맺은 장소는 어디인가요? 복숭아밭, 그래서 무슨 결이라 그럽니까?
그래서 무슨 결의라 그러죠? 복숭아 밭의 결의라 그래서 무슨 결의라 그래요? 어, 복숭아. 한자로 도원결의라 그래요. 도원결의. 복숭아 밭의 아, 결의라 그래서. 좋아. 세포를 처음 발견한 과학자는 누구인가요? 로버트 훅이요. 이것도 주원이 일본의 3대 전쟁가 전국시대에 누구인지 한 사람만 얘기해 보세요. 어, 도요토미 히데요시. 요토미 히데요시. 서준이가 또 한 사람 얘기해 보세요. 도쿠가와. 아니, 아니다. 이에야스. 국가 이해했어. 서바이벌. 한 사람 더 얘기해 볼 사람. 하민, 저요. 하민이 먼저. 누구? 오다 노부나가. 자, 자, 오다 노부나가, 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 이에야스. 오케이. 됐고요. 자, 오늘 노인과 바다. 자, 노인과 바다 전체 줄거리 의미 영상으로 한번 먼저 보고 또 내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의미가 중요해요. 줄거리보다 의미가 줄거리만 너무 단순해서 의미를 잘 파악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문학초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미국인들이 사랑하고 자랑하는 작가인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1899년 시카고 근교에서 의사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는 풋볼 선수로도 활약했던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기자 생활을 택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전쟁 영웅이 되고 싶었던 해밍웨이는 앰뷸런스 운전을 하는 의용병으로 참전하죠. 전투에서 부상병 후송에 공을 세워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1936년에 스페인 내전이 발생하자 의용군으로 가담에 참전하는 등 스스로 파란만장한 생활을 해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작가로서 그는 초반에 무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유명 작가는 위대한 개츠비의 스콧 피츠제럴드였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해밍웨이의 명성은 피츠제럴드를 능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작가가 됩니다. 1952년에 발표된 노인과 바다는 수많은 해밍웨이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모험을 즐기는 해밍웨이의 개인적 특성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인데요. 그는 실제로 청새치 낚시를 하면서 이 작품을 구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이 소설로 1953년 플리처상을 수상했고 이듬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죠. 그 스스로도 이 소설을 가리켜 평생을 바쳐서 쓴 글이라고 할 정도로 남다른 애착을 보여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비교적 짧은 소설이고 줄거리도 단순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에 담긴 메시지는 상당히 묵직하고 진지한 편이라고 할 수 있고 독자에게 강렬한 이미지를 전해주고 있죠. 해밍웨이 스스로도 사랑한 노인과 바다를 지금부터 같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산티아고라는 어부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소설에서 노인이라고 지칭되는 인물이죠. 그리고 이 노인 어부를 존경하고 따르는 마놀린이라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제 노인과 바다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이 작품을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아시겠지만 서사 구조는 상당히 단순한 편입니다. 그래서 줄거리보다는 노인의 심리 변화와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을 가지고 감상을 하셔야 그 맛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쿠바의 아바나인데요. 평생 바다 낚시로 잔뼈가 굵은 산티아고란 노인은 벌써 84일째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84일 중 첫 40일은 마놀린이라는 소년과 함께했지만 40일이 지나도 고기를 잡지 못하자 마놀린의 부모는 아들에게 산티아고의 배를 타지 말라고 합니다. 거듭된 불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잃지 않고 있는 산티아고에게 마놀린은 존경심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 미끼로 쓸 정어리를 구해다 주죠. 정어리와 음식까지 구해다 주는 마놀린에게 노인 역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사랑하는 야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다음날 노인은 아침 일찍 마놀린을 찾아가고 마놀린은 늘 하던 대로 노인의 출항을 도와줍니다. 고기잡이에 또다시 도전하러 나간 노인은 바다 위를 나는 새들을 보며 연약해 보이는 바다 새들이 불쌍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죠. 먼 바다에 자리 잡은 산티아고는 각기 다른 깊이로 미끼를 들이우고 물고기가 그것을 물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구남새를 목격하기도 하고 구름이 피어오르는 육지를 구경하거나 해파리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죠. 그러다 어느 순간 깊게 들이운 미끼를 물고기가 물고 산티아고는 상당히 큰 물고기임을 직감합니다. 그는 오랜 경험을 통해 적당히 낚싯줄을 쥐었다 풀었다 하며 물고기와 미끼를 깊숙이 물도록 유도하죠. 미끼를 문 물고기는 강한 힘으로 바다 깊은 곳에서 헤엄을 치기 시작하고 노인의 배는 속절없이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마놀린이 없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물고기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해가 지면서 날씨가 쌀쌀해지자 낚싯줄을 계속 붙들고 있던 왼손에 쥐가 나서 뻣뻣하게 오그라들죠. 그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장기전을 대비해서 낮에 잡아두었던 다랑어를 먹어치웁니다. 그나마 날씨가 좋은 것에 위안을 삼으면서 노인은 첫날 밤을 그렇게 꼴딱 새고 말죠. 다음날 아침 일찍 물고기가 마침내 몸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노인은 그 물고기가 자기의 배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마치 물고기가 자신에게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끼죠. 정오를 지나 드디어 쥐가 난 왼손이 풀리는데 오후가 되어가지만 물고기는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노인은 물고기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일종의 형제에마저 느끼게 되지만 결국은 죽여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죠. 저녁이 되자 물고기의 속도는 현저하게 느려지기 시작하고 노인은 최후의 사투에 대비해 잠을 자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그는 낚싯줄을 몸으로 누른 채 잠시 눈을 붙입니다. 얼마 후 물고기가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해 노인은 잠에서 깨고 물고기는 수면을 반복해서 뛰어오르며 승부를 걸어옵니다. 셋째는 아침이 되어 해가 떠오르고 물고기는 이제 배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하는데 노인은 낚싯줄을 서서히 끌어당겨 작살로 숨통을 끊습니다. 거대한 물고기를 배에 묶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물고기의 피냄새를 맡고 상어가 꼬이기 시작하죠. 노인은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갖은 도구를 활용해 사투를 벌이지만 그때마다 고기는 한 뭉텅이씩 뜯기게 됩니다. 날이 저물어 항구에 도달해 갈 때 상어떼의 공격을 받아 물고기의 뼈대만 싣고 한밤중에 항구에 도착하죠. 지친 노인은 자기 집에 들어가 기절하듯이 잠들고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노인의 배에 매달린 거대한 물고기의 뼈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노인을 찾아간 마놀리는 잠든 노인의 상처난 두 손을 보고 마음 아파하죠. 깨어난 산티아고에게 마놀리는 푹 쉬고 얼른 회복해서 자신에게 낚시에 대해 더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오후에 산티아고는 낮잠을 자며 사자꿈을 꾸고 마놀린이 그 옆에서 그를 돌보며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이제 이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이 바다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물고기를 잡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노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노인과 바다라는 이 소설의 제목은 마치 노인 대 바다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설을 읽다 보면 노인은 절대로 바다를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거나 적개심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죠. 그는 바다와 거기 살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동질감을 가지고 그것들을 형제라고 여깁니다. 우리의 우군과 적군이 함께 있는 저 위대한 바다도 우리의 친구야. 노인은 자기 힘에 버거운 큰 물고기를 만나 죽음을 각오한 사투를 벌이면서도 절대로 물고기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고기를 형제로 생각하며 그것을 죽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죠. 노인이 바다와 그 생명체들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이
삶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소설에서 그려진 노인과 물고기, 노인과 상어들의 사투는 삶을 위한 치열한 투쟁의 충돌입니다. 노인은 그것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알고 있었기에 그것들을 미워하지 못하고 삶을 위해 함께 싸워나가는 형제라고 본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우리 역시 매일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진정한 평가 대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노인 산티아고는 이미 84일이나 허탕을 친 상황이었고 그 때문에 마놀린의 부모는 아들이 그에 비해 타는 것을 막죠. 그래서 노인은 40일이 넘게 혼자 고기잡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놀린은 40일간 노인과 함께 고기잡이를 하면서 그가 얼마나 뛰어난 어부인지를 깨닫고 그를 존경하죠. 마놀린은 과정에, 그의 부모는 결과에 초점을 둔 겁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노인은 결국 물고기의 뼈다귀만을 가지고 돌아오는데요. 결과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노인의 3일간 사투는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사투를 생생하게 목격한 독자들은 그의 3일간 사투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뼈대를 보고 노인의 과정을 보았고 그 과정에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독자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는 이유는 노인의 과정과 그것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노인이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며 내뱉은 이 말이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래도 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견딜 수 있는지 보여줄 거야. 저놈에게 말이야. 마지막으로 경험이 겸손을 낳는다는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마놀리는 오랜 기간 동안 고기잡이에 실패해서 의기소침해 있는 노인을 응원하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잡지 못할 고기는 이 세상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이 말에 대한 노인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난 내 생각만큼 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 평생 고기잡이를 한 베테랑으로서 소년의 칭찬에 우쭐해지고 과거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을 법하지만 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의 이러한 겸손의 근거는 그가 수없이 겪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장점과 한계를 명확히 알았죠. 그래서 허세 대신 겸손을 터득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그는 과거의 성공이 반복되지 않음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 그것을 1000번 증명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다시 증명해야 한다. 매번 새로운 때였고 그것을 입증할 때면 과거는 생각하지 않았다. 과거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때마다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노인의 모습은 진정한 경험은 겸손을 빚어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노인과 바다 죽줄비였습니다. 두고두고 반복해서 읽을 만한 소설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요. 예전에 읽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 책을 다 읽은 사람이 시아가 다 읽었나? 시아, 주아, 음, 시아 책 다 읽었나? 네, 어떤 느낌이야? 책 다 읽었는데? 뭔가 조금 흥미진진한 면도 있었고, 음, 반면에 되게 안쓰러운 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가 네. 주아도 다 읽었네. 주아도 소감을 얘기해볼까 한번? 저도 할아버지가 약간 슬픈 느낌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슬퍼. 음, 네. 강아지 조용히 해. 네. 이 노인과 바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실은 고기 잡으러 갔다 왔지만 84일이라는 날짜가 되게 중요하죠. 84일 동안 아무것도 못 잡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4일 동안
결실이 없어요. 열흘 동안 결실이었으면 포기할 걸요, 우리 대부분, 그죠? 근데 노인은 84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85일째 고기를 잡아요. 청새치란 고기 엄청 크죠? 네, 커요. 근데 그 고기를 또 상어 떼들이 다 먹어치워요. 그러니까 결과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 끈기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보다 뭐 결과는 없죠. 인간의 불굴의 의지, 그 과정이 무엇인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이 주는 시사점이 굉장해요. 이제 우리는 항상 결과를 보잖아요. 결과 그죠? 야 열심히 공부했어? 그럼 대학은 어디 갔어?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와야 돼. 몇 점이야? 그죠? 근데 이제 결과주의로 가는 것보다 우리가 과정에서 담긴 의미, 교훈, 그리고 그 과정들이 모여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그 결과가 그 결과로 성공 실패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노인과 바다는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작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제 노벨상을 1954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고, 어, 네, 어니스트 헤밍웨이,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노인과 바다, 태양은 다시 떠오르는 무기가 잘 있거라. 이것도 대단히 우리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건데, 또 누구를 위해 종을 이나 이거 전부 다 이분 거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20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간결하고 힘 있는 문체로 잘 알려져 있고, 그의 작품은 인간의 고난과 생존, 그리고 용기, 그죠? 용기, 용기를 주로 삼는 경우가 있다. 해밍웨이식 문체는 짧고 단순하지만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특징을 가진다. 자, 이 사람의 이제 배경 지식을 좀 보면, 창작 배경은 미국이 아니고요. 1852년에 발표되었고, 해밍웨이가 작가로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해밍웨이가 쿠바에 거주하던 시절 경험을 받아야 되는 애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쿠바에 살던. 미국 아래쪽이죠? 쿠바에 거주하던 시절에 예, 애정을 반영하고 있고 당시 해밍웨이는 문학적 평가라고 평가가 허락하고 있었지만 이 작품은 그의 명성을 되살리며 큰 성공을 거둡니다. 자, 주제는 인간의 끊임없는 도전과 의지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 승리와 패배의 가치, 상징. 노인은 인생의 고난과 도전 속의 의지를 잃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고 바다는 삶의 광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무대, 청새치는 인간의 꿈과 목표, 그것을 이루기 위한 투쟁을 이야기합니다. 자, 줄거리 이제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 과제물, 다음 주 과제물 한번 봅시다. 이제 문제, 다다음 주도 문제 본다. 자, 노인과 바다 완독하세요. 그리고 문장 쓰기, 줄거리 쓰기도 하시고, 한자도 써보시고. 자, 오늘 수고했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올려드릴게요. 안녕.